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문화편에서 천문학과 의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꽤 중요했다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의청과 진울, 그 다음에 해심, 요새 네 사람은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고려시대 불교편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강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천문학과 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0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천문학은 어땠고 그 다음에 의학은 어땠느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거의 발달한 배경이 먼저 나와 있네요. 그런 발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에서 기술학을 교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 서, 산학을 교육시키고 있었어요. 두 번째, 잡과 과거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었다.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 때 쌍계건의로 처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세 번째, 고대의 과학기술을 계승하고 있었고, 네 번째, 중국과 이슬람의 영향도 계승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먼저 천문학에 관한 내용이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나라 천문학을 연구하는 관청으로 사천대라는 관청을 운영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천대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었고, 여기에서는 많은 기록이 나오는데 일식이나 해성, 태양의 흑점과 같은 관측 기록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역법이 나오는데 이 천문학에서 여러분이 참고할 건 역법 정도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역법으로 보면 제일로 처음에 사용했던 게 당나라의 선명력을 처음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말이 나오겠고, 충선왕 때 원나라의 수시력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충선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원나라 간섭계 충자 왕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고, 공민왕 때는 명나라의 대통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천문학을 사용하는 내용이 등장하겠고, 의학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꽤나 발달하는데 담당 관청으로 태의감이란 관청을 두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태의감에서 나름대로 의학을 교육시키고 있었고 의과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에 약국이 나오는데 개경에 약국도 개설하고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 당나라, 송나라 의학보다는 한 걸음 더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자주적 의학을 만들고 있었고, 이러는 과정에 책으로서 향약방이 그러한 내용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볼 것은 향약 구급방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했던 향약 구급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향약 구급방은 1236년 강화도 천도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어느 관청이 만드냐면, 자, 거기에 보면 대장도감에서 편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도감이라는 것은 8만 대장경 편찬 관청도 대장도감이에요. 근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으로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약재 180여 종을 소개했던 거로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하고 좀 구분하실 책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향약구급방, 이거 1236년이니까 그냥 고려 후기 겁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꼭 구분하실 게 조선 세종 때 나왔던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향약집성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를 꼭 구분해 두세요. 향약집성방을 시험 문제 낼 때는 어느 왕 때 나왔던 책이었다, 이것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조선 세종 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먼저 향약구급방은 고려고 향약집성방은 조선 초기 거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위에 삼화자 향약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조선 태조 때 공군이가 쓴 향약재생집성박에서 고려 말에 편찬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고려 말 거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향약재생집성방이라든가 향약집성방, 이쪽 결론절이요,
이 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옆에 날개 쪽에 향야구 방위 쪽에 런저려 이 사료도 잠깐 체크는 해두셔야 됩니다. 인쇄술이 02번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인쇄 분야가 나오게 되네요. 우리나라 인쇄술은 크게 두 개입니다. 목판이 있고 활판이 있습니다. 목판이라는 건 나무로 만들어졌고 활판은 금속활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발달한 배경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초기 때는 개경과 서경에 도서관을 두게 되면서 많은 책을 수집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나라 책들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래서 책을 가능하게 해서 숙종은 서적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서적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도 봤느냐? 교육에서도 봤습니다. 관학 장려책에서 숙종 때 서적포란 이야기도 봤던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 인쇄술은 크게 두 개라 그랬습니다. 목판이 나오겠고 또 하나 뭐가 나온다 그랬죠? 활판이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에서 활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목판은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목판의 문제점이 뭐냐? 한 종류의 책을 꽤 많이 편찬한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장점일 수 단점일 수 있는데 이 당시는 단점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런 형태가 나오냐면 책이라는 것은 누가 쓴다? 귀족들이 쓰는 거예요. 귀족들 숫자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책이 많이 만들어지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종류 책으로 소량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활판으로 소량으로 만드는 책들이 등장하는 활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에서 발로 넘어가는데 이 활판으로 나오게 되는 게 크게 말하면 몇 권 책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교재상으로는 크게 두 개만 나옵니다. 상정고금 예문이란 책이 등장하겠고 직지심경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것은 금속활자문으로 제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현재 전하지 않고요. 직지심경 또는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보다 보니까 상정고금 예문 연도가 몇 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1, 2, 3, 4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상정고금 예문은 12세기경에 만들었던 거로 최은희가 유교에 관한 예절에 관한 책을 쓴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야리꾸리한 애매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12세기 때 써진 건데 왜 당시는 1, 2, 3, 4년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연도를 근거로 하게 되느냐? 그러면 원래 이 책은 최윤우가 쓴 책으로서 예절에 관한 책으로 12세기 전반기에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강화천도로 넘어가면서 최우는 자기 아버지 최충원이가 보관한 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책을 갖고 갑니다. 강화도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8부를 재간행한 게 1, 2, 3, 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 2, 3, 4년이라는 것은 최후가 간행한 연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고 있는 것은 직지심경 또는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운화상이 선우 요체를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간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다 이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기출문제에서는 흥덕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청주 용두사에서 간행했다 이래갖고 틀리게 나오는 예문도 등장하고 있었다. 흥덕사지 용두사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한다? 프랑스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 프랑스에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넘어갔느냐? 이것은 20세기 초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가면서 같이 약탈해 갔다. 이래갖고 틀린 예문이 등장한 적이 있다. 고려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금속활자 발행관청 어디가 있다? 서적원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겠고 제지술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
책을 간행하게 해서 인쇄술이 필요했다. 그러면 인쇄만 가지고 되겠느냐? 뭣도 필요하다. 종이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래서 제주술도 같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전담 관청도 두고요. 종이질도 우수하는데 얼마나 우수하느냐? 질기고 희고 반질반질하고 글쓰기에 용이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종이 제술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중국에까지 수출까지 했었다. 이러한 언급이 들어가고 있네요. 여러분 날개 쪽에 가다 보니까 상정고급 예문이란 사료가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일본 사료에서 앞쪽만 체크하도록 합시다. 인종 때 평장사 최윤호 등이 17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고금의 서로 다른 예문을 모아 잠작하고 절충하여 50권의 책을 만들어 상정 예문이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윤희가 썼다 그랬죠, 결론적이요. 책 이름까지 나왔죠. 상정고금 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 03번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03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약과 조선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화약무기라든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술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약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고려 말에 위에서는 누가 침략하고 홍건적이 침략하고 밑에서는 누가 합니까? 왜구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화약이었고 누가? 최무선이가 원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담 관청까지 둬요. 화통도감을 두겠고 왜구를 토벌했던 전투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진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조선기술, 조선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술이라는 것은 선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선박이 만들어진 이유가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송과 무역을 할 필요성에서 96척이나 되는 선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송과 교역했던 최대 항구는 어디다? 병난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조운선이 등장하네요. 조운이라는 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배로 운반하는 거지만 이 당시는 세금 운반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또는 소장류를 운반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배경에서 가까우면은 소형 선박이 가능하고 멀면은 대형 선박으로 한꺼번에 운반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일본 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려 원나라 간섭기 때 일본 원정이 몇 차례 있었어요? 2차례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선박을 만들었다. 네 번째로 가다 보니까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선박을 만들었다. 고려 말 왜구가 어디까지 들어온다 그랬어요? 남해안을 거쳐서 서해안까지 들어오면서 강화도까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촌도론도 나오지만 수군도 만든다 그랬어요. 그 수군을 만들면서 왜구를 토벌할 필요성이었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01번 다음으로 가다 보니까 문학이 등장하네요. 제가 고려시대 문학폰을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고려와 조선은 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서는 초기는 자주적, 중기는 4대 보수적, 후기는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자주적이라 그랬죠, 결론적이요. 근데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유학과 역사서는 같이 묶어져 있었어요. 바로 뒤로. 근데 문학만 빠졌는데 이 문학이 여기서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초기의 문학, 우리 문학은 어떤 문학이다? 자주적 문학이 기본이에요. 자주라든가 주체적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문학과 관련해서 중요시하는 게 뭐가 나온다? 향가라든가 한문학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향가나 한문학이 줄을 띠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에 먼저 나오는 게 향가입니다. 초기 때 향가로 규녀가 썼던 보현시범과 11수가 나온다. 잠깐, 우리가 현재 저는 향가는 몇 개입니까? 25개가 등장하게 돼 있죠.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 규녀가 썼던 보현시범과 11수는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잠깐! 그럼 우리가 생각다. 불교편을 이야기하면서 불교, 여기서 말한 대중화는 서민이 믿는다. 그러면 통일신라 때 불교 대중화 기했던 스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원효가 있었죠. 아미타신앙. 또 의상이 있었죠. 아미타신앙과 함께 관음신앙. 여기 균요도 대중화에 기했다. 이때는 뭐로? 향가로. 보현 10원과 11수로 이렇게 나오겠고, 중기에 가다 보니까 한시에 밀려서 향가는 서서히 소멸하고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 향가의 마지막 갈래 작품으로 우리가 국어책에도 나옵니다. 도의장가가 등장할까요? 결론적으로요. 이것은 국어책에 나오는 논리예요. 이렇게 나오겠고, 한문학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가가 있겠고 한문학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문학은 발달합니다. 이유는 고려 광종이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제도를 시행했죠. 그런데 고려시대는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죠. 결론적으로요. 여기서 혼동하지 말 것. 고려의 문과과거는 제술과 명경과고, 조선의 문과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원과 진사과예요. 이거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술과에서 한문학을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발달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양반들의 교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발달하게 되는다. 그러면서 특징이 나오는데, 제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라 그랬죠. 그러면 중국 거 모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죠. 중국 거 모방하면 사대적이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중국 모방 단계에서 벗어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독자적이지만 자주적이란 말하고 똑같다. 그러면 되겠고, 중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기의 우리나라 경향은 사대라든가 어떤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보수적 경향을 강하게 띠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중국 거 추종하는 거예요. 당과성 거 추종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개혁 의지가 어쨌다?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내용을 우리가 알겠던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는 문학작품이었다. 후기로 넘어갑니다. 크게 말하면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자주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시대를 좀 나눕니다. 무신직공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씨직공기가 등 최씨 이전과 이유를 나눴어요. 무신직공기도. 그러면 최씨 이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필형식의 저술이 등장하는 과정에, 무신직권자들이 문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벌귀족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좌절감에 빠진 문신들은 낭만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경우 수필문학의 형식을 책을 저술하고 있었다. 현실 도피적인 작품을 쓴 거예요. 이때 대표적인 게 이인노라든가 임춘이 등장하겠고, 무신직공계는 내용에 치중한다. 무엇보다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한 경향을 띠게 되면서 현실을 제대로 표출하려고 했는데, 이규보나 최자가 나오는데, 잠깐 혹시나 문제에서 이규보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하면 무신직공기 이러면서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후기 경향, 이제 크게 후기로 넘어가는데, 후기 문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신진 사대부와 민중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신진 사대부는 누구의 후예들입니까? 향리의 후예들의 중심이었을 거예요. 하급 관료도 되겠지만. 그러는 과정에 이때 국문학과 관계되면서 신진 사대부들은 어느 작품을 썼느냐? 경기체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기체가는 향가의 역을 빌려 쓴 작품으로서 한림, 관동, 죽계별곡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작품으로 시가 문학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가 문학은 전원생활은 한가로움을 읊는 것. 전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관직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중심 집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는 과정에 민중들의 작품이 등장하는데, 민중들은 서민들의 작품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자유분방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는 과정에 청산별곡, 가시리, 쌍화점이 등장한다든가 날개 쪽에 가면 도토리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도토리 노래는 여러분이 볼 것은 고려 후기 작품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사료에 도토리 노래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오겠고 한문학으로 나오는 고려 후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한문학은 신진 4대부들이 중심을 띠게 되는데 폐관문학, 가전체문학, 한시문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폐관문학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문자로 기록한 겁니다. 구전되는 구비문학이라기도 되겠지만 구전되는 것을 문자화한 거다. 이규보의 백원소설이라든가 이재현의 여공패설이 등장하겠고 가전체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물을 의인화시켰던 작품입니다. 이때 가장 많은 작품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술입니다. 술. 한시가 나오는데 이규보 동명왕편에서 한문학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문체를 구사하고 있었다. 우리가 역사편에서 동명왕편은 누구 내용을? 주몽에 관한 내용이죠. 고구려의 승의식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등장했고 진화 송우님이 세티하고 북방울한캔 아직 미간이 앉아서 기다리라. 문명 아침은 동쪽 하늘을 빛내고자 하리라. 이러한 문화적 자신감도 두고 있었다. 이 곡도 나오지만 신경을 안 써도 될 겁니다. 건축과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술의 특징입니다. 불교적 색채. 자, 앞에를 지으면서 갑니다. 예술이라고 하면서 불교적 색채가 꽤 강하게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건축과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건축이 나오겠고 조각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가로 2번의 건축이 나와요. 정기건축과 후기건축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기건축으로 나오게 되는 게 등장하는데 정기 궁궐이나 사원 건축이 중심을 띠고 있었다. 궁궐, 사원. 사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절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들은 거의 다 전하지 않아요. 현재 고려 정기 건축물은 전하지 않는다. 나오는 것은 후기 건축물이 중심에 띈다. 근데 이때 궁궐 건축의 특징을 보다 보니까 경사진 곳 면에 축대를 쌓고 건물을 계단식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만월대 궁궐터가 나와요. 그러면 궁궐터라 그랬습니다. 궁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궁궐을 짓던 땅바닥만 나온다는 이야기, 땅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하지 않는다. 사원건축으로 현화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는 흥왕사가 등장하지만 여전히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후기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기 건축물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재 전하지는 않고 있고 후기는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보다 보니까 건축물을 보는데 주심포 양식이 있어요. 또 하나 양식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포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심포와 다포를 하는데 날개 쪽에 사진을 먼저 봅시다. 부석사 무량선 사진 있는데 자 그게 뭐 기둥 있죠. 기둥 위에 처마 같은 데 보면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역삼각형인데 밑에 걸 더 보시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밑에 거는 기둥 위에 끼워 맞춘 거예요. 정확히는 삼각형이 아니에요. 이 기둥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포라고 그래요. 근데 위에 부석사 무량수제는 기둥 위에만 뭐가 있습니까? 포가 있죠. 이게 주심포 양식이에요. 그럼 밑에 타포, 서광사 응진전은 타포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뭐가 더 있다? 포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을 다자를 써서 다포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본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주심포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기에 유행했던 건축물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됐고요.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든가 수덕사 대웅전도 여전히 주심포 양식입니다. 근데 잠깐 부석사 무량수 하나 더 해야 돼요. 요 기둥 위에만 뭐가 있다? 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이 맞는데 부석사 무량수는
기둥이 있는데 가운데가 더 두껍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무슨 양식이라 하냐면 배흘림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흘림 양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미관상으로 나왔다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위의 하중을 봤는데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이 등장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요령껏 보시면 되겠고, 다포 양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원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건축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불사 웅진전과 서광사 웅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건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 석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석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국시대는 5층의 줄을 이루게 됩니다. 통일신라는 3층의 줄을 이루게 돼요. 고려시대는 여러 가지 형식이 시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체크 봅시다. 첫 번째, 다양한 형태라고 하는데 신라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제작되고 있다. 다각다층이라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여러 각과 여러 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기단이 보편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삼국의 전통을 계승한 것도 꽤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정기껏 개성불일사 5층, 고구려를 모방하고 있고, 부여 무량사, 백제를 모방하고 있고, 현화사, 신라를 모방하고 있죠. 월정사 8가 9층이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다각다층 석탑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정사 8가 9층이 있고 경천사 10층이 있어요. 근데 월정사를 보다 보면은 거의 밑에 층과 위에 층이 각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월정사는 몇 각 몇 층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경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각과 위에 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몇 층이란 말은 나올 수 있지만 몇 각이란 말은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월정사는 고려 정기 때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천사 10층은 고려 후기 겁니다. 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조선시대에 원각사 10층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원각사 10층은 조선 세조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7급 기출문제에서 세조라 가지 않고 뭐라고 문제를 냈다? 세종으로 나온 경우도 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동하지 않는다. 근데 이 경천사 10층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탑, 선종계 영향을 받으면서 스님들이 열반하면 화장을 하게 돼 있죠. 다비식.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사리가 나오죠. 이거를 보관한 탑을 성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 형태를 팔각 원당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곡사 묵부도라든가 여주 고달사지 원종 해진탑이라든가 공주갑사 부도가 등장하고 있다. 그 외로 탑신이 구형이지만 팔각 원당형 부도로서 지광국사 현묘탑이 나온다든가 평면 사각형으로, 자, 탑신이 구형이 팔각 원당형, 홍법사 실상탑, 죄송합니다. 평면 사각형은 지광국사 현묘탑이 나오겠고 석종형을 취하고 있다. 여주 신륵사 보제존사 승탑이 등장하고 있었다. 가로 5번에 불상이 나옵니다. 불상은 시기와 적에 따라 독특한 특징을 띠게 되는데, 재료면에서는 석분이나 금동불을 주로 이루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철불이 등장하고 있었고, 이 불상은 신라 것을 계승합니다. 근데 뒤에 말 조영미가 다소 쇠퇴한 자유분방하다 그랬죠. 자, 이 말은 통일신라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끌어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신라 때 예술적 경향이 통일된 균형미 또는 조화미 정제미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어느 분야다? 석탑하고 불상 분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분야는 영어에서 말하면 거의 최상급이라 그랬어요. 최상급보다 더 최상급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통일신라 때 이 두 개 분야가 가장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는 이 분야가 어쨌다? 퇴보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석탑도 만드는 기법이 퇴보되고 불상도 만드는 기법이 퇴보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데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신라 영식을 모방한다 그랬죠. 그래도 고려시대 가장 잘 만들어진 거다 이것은. 이렇게 나오겠고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 초기 때 만들어진 대형 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최근 교재에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주, 용미리, 마에, 이불 입상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잠깐. 파주 용미리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안동 이청도 파주 경기도 파주 이렇게 쓰는 이것은 어디냐면 지방이 나온 거네요. 죄송합니다. 아직요. 광주 충국리 철불 입상 이것도 있고 동그라미 디귿에 더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잘못했네요. 이것은. 자, 그러면 논상,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든가 안동, 이천동, 석불이라고 돼 있죠. 결론절이요. 근데 이것은 논산하고 안동이 나온 거죠. 그러면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이죠. 결론절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적 특색을 나타낸 거대한 물상도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결론절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고 청자와 공예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청자와 공예인데 자, 이 청자는 공예는 누구 중심? 귀족 중심이에요. 결론절이요. 그래서 귀족들의 생활도가 관계되면서 귀족은 사치죠. 그래서 사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띈다. 그러면 재료는 값이 싸다 비싸다? 값 비싼 것들이 중심이다. 그러면서 불교적 도구들도 꽤나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 자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도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신라의 토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자기는 어디에 영향을 처음 받았냐면 송나라 영향을 처음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만들어진 게 11세기 때 만들어져요. 이러면서 이때 나왔던 게 순수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색을 특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12세기에 가면서 11세기는 이게 만들어지다가 우리가 고려시대 대표적인 청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감청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상감청자가 12세기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강화도 전도시대에 무지하게 발달합니다.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간섭기로 들어가는 13세기 후반에 쇠퇴를 해버려요. 쇠퇴를 하면서 이게 뭐로 바뀌냐면 분청사기로 바뀌어버려요. 분청사기로 바뀌어버린다. 근데 이 청자는 상감청자는 우리나라 독창적이에요. 우리나라 독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요지로 나오는 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강진이나 부안이 등장하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고려시대 도자기를 굽는 곳을 도요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요지가 고려시대 약 400개가 등장하고 있다. 근데 강진에만 있는 도요지가 약 200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리고 이 강진에다 도요를 두었던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데 봅니다. 아마 이것은 수출적인 면도 굉장히 강했을 거로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쓰기 위해서는 누가 쓸 수 있다? 이것은 귀족이 쓴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강진은 수출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진의 도자기였던 청자가 베트남까지 등장한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일본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수출한 내용이 중심적이었다. 그래서 수출을 목적으로도 꽤나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로 3에 금속공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입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은입사는 청동기 표면에다가 홈을 파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조각깔로 팠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 거기다 무엇을 넣는다? 은을 넣는다. 은,
말 그대로 은이고요. 입은 들여넣는다. 사자가 실사자입니다. 그래서 은을 실과 같이 뽑아가서 넣은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나왔던 은입사 기술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송우 영향을 받았다. 근데 청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나라 청자에서 어떤 것도 나오면 청자 기와도 나오고 있다. 그런 대목이 있고,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청자를 기와로 건물을 지었던 것은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 뻥튀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낮은 칠기가 등장합니다. 이 낮은 칠기는 쉽게 말하면 집에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자개농입니다. 자개. 이게 낮은 칠기인데, 이 낮은 칠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에서는 쇠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국에 역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범종, 절에 있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용주사라든가 탑산사 종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예가 나오네요. 자, 정기 때는 왕이지나 구양순체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양순체가 좀 더 유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기 때는 조맹구나 송설체가 나옵니다. 이 조맹구나 송설체가 나오는데 후기의 글씨의 특징이 뭐냐? 시화 일치론이 등장한다. 이기보 이재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그림을 칠판이 이것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요즘 동양화를 가다 보면은 그림 있고 한쪽 기퉁에 뭐가 있습니까? 시가 써져 있죠. 이것이 고려 후기 때 등장했던 거로 시와 일치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림의 문학화, 해와의 문학화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 근데 정기에 다시 올라갑니다. 글씨 잘 쓰는 네 사람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신품사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유신, 탄현, 최욱, 김생, 이 네 사람을 신품사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그림. 정기에는 이영이라든가 이광필이 중심을 띠게 되겠지만, 이영은 애성강을 그렸던 애성강도가 나오지만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기에는 문인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문인화는 일반적으로 사군자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동그라미 나에 가다 보니까, 자, 원대 북화의 영향을 받았던 공민왕의 천산대렵도가 등장하고 있다. 불화가 등장하는데 왕실과 권문세족의 요구에 따라서 불화가를 그리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이 해의가 그렸던 관음보살도가 나오고 있다. 동그라미다에 사경화라고 되어 있죠. 이 사경화는 불교 경전을 이해하기 쉽게 경전의 제일 앞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다. 이게 사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찰벽화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악이 나오고 가명극이 나옵니다. 근데 음악, 노래방에서 떼어두세요. 제가 수업할 것은 아니고 여러분 입장에서 좀 읽어두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자질구레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들이 나오고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이 작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참고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향약 구급방, 고려시대 거죠. 이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때문입니까? 향약 집성방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뭐가 있습니까? 직지심경 있지만 직지심경보다는 최근 문제는 상정고금 예문을 좀 더 중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나머지 것은 크게 의미는 갖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여기는 참고 정도만 본다. 단 한국사 능력시험을 공부하신 분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까지도, 사진들이죠, 좀 더 확인해 두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 강 수고하셨습니다.